이걸 그냥 공원이라고만 부르기엔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마치 도시 자체를 재료 삼아서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대한 연구소 같다고 할까요? 완성된 그림을 딱 내놓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디자인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아름답게 조경된 공원하고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다운스뷰 파크의 진짜 가치는 사실 눈에 보이는 풍경 너머에 있다고 봐야 해요. 그니까 뭐랄까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또 경제적인 자립 구조,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이게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연성 같은 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 설계에 훨씬 더 큰 공을 들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산업화 이후에 버려지거나 오염된 땅 있잖아요. 소위 브라운필드. 이걸 어떻게 좀 생산적인 공간으로 되살릴 것인가 하는 그 21세기 도시의 큰 숙제에 대한 하나의 대담한 답변. 네, 그걸 제시하고 있죠. 자연하고 도시 기반 시설,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티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담한 답변이라. 와,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 다운스뷰 파크 부지가 원래는 어떤 곳이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듣기로나 이 땅의 역사가 캐나다 도시개발의 축소판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럴 만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미시사가스 오브 더 크레딧 퍼스트 네이션, 아니시나벡 같은 여러 원주민 부족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변화는 1929년이에요. 드 해빌랜드 항공사가 이곳에 공장을 지으면서부터입니다. 캐나다 항공산업의 요람이 된 거죠. 항공산업이요? 공원 부지에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좀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용기를 대량 생산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지였고요. 전쟁 후에는 캐나다 국방부가 아예 인수를 해서 토론토 공군기지, CFB 토론토라고 하죠. 이걸로 운영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로 이용된 거예요. 와, 반색이나요? 아, 그래서 그 군사기지 폐쇄가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군요. 1995년에 폐쇄 결정이 내려지고 1996년에 문을 닫았다고요. 그럼 토론토 한복판에 진짜 거대한 군사기지 부지가 그냥 덩그러니 남게 된 거네요. 맞아요. 연방정부 소유의 아주 넓은 땅이었죠. 약 231.5헥타, 그러니까 572에이커에 달하는 부지가 남겨진 겁니다. 군사활동 때문에 땅은 오랫동안 엄청 심하게 다져져 있었고요. 또 거대한 활주로나 경락고 같은 시설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수십 년간 민간인 접근엔 완전히 통제된 그야말로 도시 속의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염되고 단절됐던 땅이 지금의 공연이 된 거라니. 와,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근데 그 군사적 유산이라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문제인 동시에 엄청난 기회였죠. 물론 그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 토양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라 생태적으로는 큰 도전 과제였어요. 하지만 군대가 통합 관리를 했던 덕분에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건 뭔가 시스템 차원의 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게다가 연방 정부 소유지였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상업적 개발 논리보다는 캐나다 최초의 국립도시공원이라는 국가적인 비전을 내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야심찬 국제 설계 공모전도 추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겨진 활주로나 경락고 같은 시설들, 이게 단순히 철거 대상이 아니라 부지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또 창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국제설계 공모전이 열렸고 여기서 21세기 공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군요. 무려 179개나 되는 경쟁작 중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안이 바로 램콜라하스랑 브루스 마오 디자인이 협업한 트리시티였다고요. 이게 단순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공원의 진화를 이끄는 일종의 공식이나 운영체제 같았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공식이나 운영체제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심사위원단도 바로 그 점에 주목했거든요.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도시화의 주체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요, 살아있는 기반 시설, 즉 나무와 식생 군집으로 삼자는 거였어요. 식물들이 자라나서 군락을 이루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원의 정체성이랄까? 밀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촉재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나무가 도시를 만드는 기반 시설이라. 아, 발상 자체가 진짜 신선한데요.
그럼 자연을 제조한다, manufacturing nature는 개념은 또 뭔가요? 이게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자연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하하,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랄까, 과거의 어떤 이상적인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복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현재의 손상된 땅 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 예를 들면 뭐 깨끗한 공기라든지 물 관리, 휴식 공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적 생태계를 좀 실용적으로 구축하자, 이런 접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개선부터 시작해서 물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식물들을 심는 식으로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군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과정 자체가 결과물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보통 설계라고 하면 딱 완성된 최종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트리시티의 또 다른 핵심이었어요. 브루스 마우가 직접 진화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견고하게 설계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최종 모습, 완성된 그림을 제시하는 대신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맞춰서 공원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틀, 즉 성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어차피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십수년 이상 걸릴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뭐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디자인에 내재시킨 거죠. 와, 정말 미래지향적인 설계 철학이네요. 그런데 설계 컨셉도 혁신적이지만 이 경제 모델은 더 파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성장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정적인 것을 희생하라. 이 구호가 핵심이었다면서요. 뭔가 좀 비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구호가 경제 모델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초기에 막 번듯한 건물이나 시설물, 이게 이제 정적인 것이죠. 이런 걸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그 비용을 아껴서 나무를 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자원 시스템을 만드는데, 즉 경관 요소, 성장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잠깐만요. 건물을 지을 돈으로 나무를 심자고요? 보통은 공원에 멋진 방문자 센터나 편의시설부터 딱 짓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리고 공원을 계속 관리하려면 돈이 들 텐데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요? 초기 투자를 경관에 집중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상식을 뒤집는 지점 때문에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유지보수 비용만 계속 들어가고요. 하지만 잘 가꾸어진 숲이나 생태적인 경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활동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정적 가치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상승한 가치를 활용해서 공원 운영비를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개발 자금까지 스스로 조달하는 자립금융, 셀프 파이낸싱 구조, 이걸 만들자는 아주 전략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공원을 단순히 돈을 쓰는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본 거죠. 와, 이건 정말 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비용 센터가 아니라 가치 창출 센터라니 심사위원들이 왜 만장일치로 트리시티를 선택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을 넘어서서 공원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운영 철학, 전략까지 다 담고 있었던 거군요. 아무래도 너무 급진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뭐 자금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점차 좀 전통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처럼 보였다라고요. 네, 뭐 현실적인 제약들이 당연히 있었죠. 특히 초기 자금 확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트리시티 원안이 제시했던 그 급진적인 방식, 예를 들어 아주 최소한의 초기 건축 투자 같은 부분은 일부 수정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좀 더 일반적인 공원 개발 계획처럼 보이게 된 측면도 있고요. 아, 그럼 트리시티의 그 정신은 그냥 사라져버린 건가요? 좀 아쉬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핵심 철학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시티 네이처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계승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근에 해닝 랄센, KPMB,
SLA 같은 세계적인 설계 회사들이 참여해서 만든 아이댓 다운스뷰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건 공원 자체 약 118헥타르보다는 그 주변의 더 넓은 개발 부지 약 210헥타르에 초청을 맞추고 있긴 한데 여전히 트리스티의 유산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티 네이처라 이름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트리시티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시티 네이처는요. 고밀도의 대중교통 중심 커뮤니티 개발하고 공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녹색 회랑 또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경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통합하려는 접근법이에요. 예를 들면 옛 공군 기지의 거대한 활주로 있잖아요. 이걸 약 2km의 길이에 달하는 보행자 중심의 공공 척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그 주변으로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배치하는 식이죠. 그러면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15분 도시 개념을 도입했어요. 활주로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쓴다는 발상도 재밌네요. 그럼 트리시티의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승되었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IT8 다운스뷰 계획은 명확하게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물 밀도와 형태를 고려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어요. 이게 바로 트리시티의 DNA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경관과 생태계를 도시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삼고 이게 자연우선 원칙이죠. 옛 활주로 같은 기존 기반시설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며 기반시설 개활용, 전체 개발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진화를 중시하며 과정 중심, 주변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원 유지 및 관리에 투자하는 방식, 자립금융 논리 확장. 이런 식으로 트리시티의 핵심 원칙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네이처는 트리시티를 부정한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적응하고 성숙시킨 결과물인 셈이죠. 2000년대 초반에 그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2020년대의 복잡한 도시 현실 속에서 더욱 통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진화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전이 현실과 만나면서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실행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땅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군사기지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려면 흙 속에 공기랑 물이 통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수십 년간 중장비가 오가면서 다져진 점토 토양은 거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딥소일링이라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땅을 약 60cm 깊이까지 깊게 파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토양 구조를 깨뜨려서 공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빗물이 스며들고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60cm나요? 와, 파서 뒤집었다니 정말 대규모 작업이었겠네요. 물 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빗물을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대신에요. 땅에 최대한 스며들고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스웨일이라는 생태 수로를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식물이 심어진 길고 움푹한 도랑 같은 건데요. 빗물이 여기를 천천히 통과하면서 오염물질은 걸러지고 땅속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는 그 지역 환경에 원래 잘 자라는 자생종 위주로 선택하고요. 생태계를 교란하는 침입종, 특히 골칫거리인 갈대, 프라그마이티스 같은 것들은 꾸준히 관리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헥타르, 5에이커 규모로 북미 동부의 특징적인 생태계인 톨그레스 프레리, 즉 키 큰 풀 초원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오, 프레리 복원까지 시도했군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프레리 복원의 경우엔 어려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 사례가 설계 의도와 실제 관리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줍니다. 톨그레스 프레리는 사실 주기적으로 불을 질러줘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생태계거든요. 불이 나면 다른 나무나 잡초는 타 죽지만 프레리 식물들은 깊은 뿌리 덕분에 살아남아서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서 정기적으로 불을 놓는다는 게 이게 안전 문제나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토양 조건도 프레리 식물이 자라기에 완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 기대했던 만큼 성공적으로 프레리가 조성되고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심찬 생태보건 목표와 현실적인 관리 제약 사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군요. 좋은 의도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사람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나요? 이런 큰 공원을 소수의 관리 인력만으로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참여가 다운스뷰파크 운영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나 이벤트 차원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스튜어드십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청소년 환경 스튜어드십, 줄여서 예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면서 환경 교육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침입종 식물을 제거하거나 나무를 심는 활동도 아주 활발하고요. 그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집 만들기 워크샵, 연어대 살리기 프로젝트 지원, 밤에 나방을 관찰하는 행사, 씨앗 폭탄 만들기 같은 시민과학 프로그램들이 연중 계속됩니다. 씨앗 폭탄요? 이름 재밌네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히 일손을 돕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어떤 애착심 같은 걸 갖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활동들이 공원의 생태 데이터를 모으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주민들과 공원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원의 장기적인 스튜어드, 즉 책임감 있는 관리자이자 후원자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도적으로 설계된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전략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운스비 파크는 아까 말씀드린 자립 금융 원칙 때문에 운용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 프로그램들은 공원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자원봉사자나 학생들의 참여로 충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침입종 제거는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체험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공원 생태계 관리에 정말 필수적인 노동이거든요. 결국 교육과 참여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원을 아끼고 돌볼 의지와 지식을 갖춘 무상 또는 저비용의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셈입니다. 공동체가 공원을 가꾸고 공원은 공동체에게 교육과 휴식, 자부심 같은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사회 생태학적 공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그런 깊은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단순히 그냥 좋은 일하는 차원이 아니었군요. 그럼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경락구 같은 거대한 건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도 중요한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경납구 건물들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현재 다운스뷰 파크 스포츠센터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에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부지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런 시설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공원 운영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인 셈입니다. 역사 보존, 탄소 절감, 수익 창출까지 정말 효율적인 접견이네요. 그런데 초기에 공원이 도시 속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새로운 지하철역이 공원 근처에 생기고 버스 노선이 연계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찾아가기 쉬워졌어요. 다른 하나는 공원 주변부 개발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아이데이 다운스뷰 계획처럼요. 공원 주변에 새로운 주거 및 상업지구가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원이 도시 구조 속으로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 공원 안팎으로 촘촘한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해서 사람들이 차 없이도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란 정말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타고 와야 했던 곳에서 이제는 주변 커뮤니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걸어서 이용하는 동네 공원이자 도시의 핵심 녹지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전략하고 연계해서 고립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다운스뷰 파크의 특징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기존의 공원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세기 도시공원의 대표격이죠. 뉴욕 센트럴파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가 설계한 그 유명한 공원이요. 아주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센트럴파크와 다운스뷰 파크를 비교해 보면요. 지난 150여 년간 도시와 공원의 관계, 그리고 공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센트럴파크는 기본적으로 19세기 산업도시의 그 혼잡함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잠시 전원적인 이상향을 경험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옴스테드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상화된 자연 풍경을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연출했죠. 그래서 센트럴파크는 잘 만들어진 하나의 정적인 예술 작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운영 방식도 전적으로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주된 목표는 처음 설계된 원안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전원적 탈출구, 연출된 자연, 정적인 예술 작품, 공공재정 의존, 원안 보존, 센트럴파크의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운스피파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운스뷰는 거의 정반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핵심이고요. 둘째, 도시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니라 주변 도시 개발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때로는 그 개발을 구조화하는 도시 통합자 역할을 지향하죠. 셋째, 이상적인 자연을 연출하는 대신에 훼손된 땅 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계를 새롭게 제조하고 구축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넷째, 경제적으로도 공공재정에만 의존하는 대신 토지가치 상승이나 주변 개발과 연결을 통해서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려는 자립금융을 추구하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어떤 위협으로 보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려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시간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다운스뷰는 시간을 디자인의 재료로 삼는다고 할까요? 이 차이들을 종합해보면 공원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도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다운스뷰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확한 대비가 되네요. 조경 도시주의라는 개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건축물 중심의 도시 설계에서 벗어나서 경관, 생태, 기반시설 같은 요소들을 도시를 형성하는 더 중요한 도구로 보자는 생각 말이죠. 정확합니다. 다운스뷰 파크는 바로 그 조경 도시주의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거대한 산업화 이후 부지를 어떻게 재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직적인 건물보다는 수평적인 지표면의 디자인과 그 위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적 과정들이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프로젝트죠. 그렇다면 다운스뷰 파크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다른 도시들에게는 어떤 영감이나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다운스뷰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중요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버려진 넓은 땅을 개발할 때 막대한 공공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 공동체와 깊이 통합된 대규모 도시 녹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특히 트리시티에서 시작된 자립 금융 모델과 시티 네이처로 이어진 주변 개발 연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겁니다. 끝나지 않은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다운스뷰의 핵심적인 기여일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 고정된 계획보다는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가 훨씬 더 회복력 있고 강인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운스뷰 파크의 완전한 개발까지 앞으로도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걸 단순히 지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정 중심의 비전이 의도했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요구와 환경 조건에 맞춰서 스스로를 조종하고 진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운스뷰가 추구하는 공원의 모습이니까요. 결국 다운스뷰 파크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도시와 함께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 능력 자체로 평가받게 되겠군요. 미래의 도시공원은 어쩌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만들어져 가는 상태로 설계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